오늘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옛날 옛적 이야기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효심에 감동한 도깨비.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살았다. 남자는 젊은 시절 술을 즐겼다.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그 돈으로 술을 마셨는데 어쩌다 보니 술에 취한 밤마다 아내와 동침을 했고 그때마다 아이가 생겼다. 서방님, 우리 형편에 벌써 아이가 9이나 생겼으니 어쩌지요? 하하, 이거 술이 웬수네. 아니, 실은 당신이 내 눈에 너무 예뻐 보이니 어쩔 수가 있나. 그렇게 덮어놓고 낳은 결과 남자에게는 무려 12명의 자녀가 생겼다. 문제는 남자가 술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늘 술에 취해 있으니 성실하게 일하지 못했고 그나마도 돈이 생기면 또 술을 마셔 취했다. 그렇게 가세가 점차 기울자 아내는 진작 어디론가 사라졌고 남자는 혼자 노무를 모시며 아이 12명을 먹여 키워야 했다. 늘 먹을 것이 부족해 누룽지, 감자, 고구마로 끼니를 겨우 때워야 했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 남자는 자연스럽게 술을 끊게 되었다. 술을 살 돈이 없으니 술을 마실 수 없어 반강제로 금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루는 남자의 노모가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을 우연히 남자가 엿듣게 되었다. 내 죽기 전에 소고기 딱 2점만 먹고 죽으면 정말 원이 없겠구나. 아이들을 돌보느라 노모를 미처 신경 쓰지 못하던 그는 늙은 어머니에게 몹시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내 능력이 모자라서 고작 소고기 2점도 어머니에게 대접해드리지 못했구나. 그는 그날부터 티끌 모으듯 돈을 모았다. 그리고 몇 년 동안의 저축 끝에 마침내 소고기를 조금 살 만큼의 돈을 모은 뒤 돈꾸러미를 가지고 읍내의 오일시장으로 향했다. 오늘에야말로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려야지. 얼마나 맛있게 드실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는구나. 남자가 오랜만에 장터에 가자 그를 아는 지인들이 반갑게 인사를 했다. 지인들은 남자의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남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드릴 소고기를 조금 사러 왔다고 하자 지인들은 그의 마음이 갸륵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기꺼이 남자에게 술을 권했다. 박씨,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가 박씨에게 술 한 잔 사게 해주게. 나도 한 잔 사고 싶구만. 어떤가? 가볍게 한 잔 하세. 한 잔 같이 들이키자고. 남자는 원래의 술을 몹시 즐겼던 데다 벗들이 공짜로 술을 대접하겠다고 하니 거절할 이유가 없게 느껴졌다. 이야, 그렇다면 감사하게 한 잔 해볼까? 알뜰품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오랜만에 공짜 술을 마시니 남자는 몹시 흥겨웠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원래 마시려고 했던 양보다 조금 과하게 술을 마셨다. 알딸딸한 이 기분 오랜만이구나. 참 좋다. 거나하게 술이 취한 남자는 그럼에도 자신이 장해온 목적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더 마시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섰다. 오늘 정말 고마웠네들. 나는 이제 어머니들이 소고기를 사서 가보겠네. 남자는 살짝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푸죽한 집으로 갔다. 그리고 살코기 한 근을 샀다. 그는 살코기를 잘 싸서 지팡이에 매달고 집으로 향하는 고개를 넘기 시작했다. 마음은 한 걸음에 달려가 어머니에게 고기를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술에 취한 발걸음은 속도가 잘 나지 않았다. 그렇게 그가 딸꾹질을 하며 비틀비틀 느릿느릿 고개를 넘고 있자니 고개를 넘어설 무렵에는 어느덧 해가 떨어져 사방이 어둑어둑했다. 어휴, 서둘러야지. 남자가 해가 져서 조금은 무섭게 느껴지는 고개 풍경을 보며 다시 걸음을 재촉할 때였다. 무언가가 남자의 뒤에서 휙하고 빠른 속도로 달려들더니 남자가 지팡이에 매달아둔 고기를 낚아채서 도망치는 것이었다. 안 돼? 거기서? 안 돼? 남자는 순간 술이 확 깨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온 힘을 다해 정체 모를 도둑을 쫓으며 외쳤다. 도둑 잡아라. 저놈 잡아. 야, 이놈아 거기 서지 못하겠느냐. 아이고, 술을 마셔서인지 더더욱 남자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빨리 뛸 수가 없었다. 아이고, 술이 웬수지. 그런데 남자가 정신을 차리고 도둑의 형체를 보니 그 형체가 기이했다. 저게 뭐야? 도둑은 상반신이 없이 다리만 몹시 긴 형체였다. 아무리 보아도 사람이 아니었다. 남자의 소고기를 낚아채간 도둑은 도깨비였던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도깨비를 쫓을 수 있겠나 생각한 남자는 몸에 힘이 쭉 빠졌다. 나는 효자가 되지는 못할 팔자인가 보구나. 몇 년이나 돈을 모으며 벼르고 벨러서 산 소고기를 사람도 아닌 도깨비에게 빼앗겼다 생각하니 허무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힘없는 발걸음으로 털레털레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밤쯤이었다. 어머니는 요기는 하셨을까? 주무시고 계시겠지? 그런데 남자가 집에 도착해 보니 어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방문을 열어본 남자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 뭐 하고 계신 것입니까? 노모는 허겁지겁 무언가를 씹어먹고 있었는데 노모의 손에 들린 종이는 남자가 소고기를 쌌던 종이가 분명했다. 노모가 먹고 있는 것을 자세히 보니 날 소고기였다. 어머니가 소고기를 날로 베어 먹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이 소고기가 어디서 나셨나요? 왜 날고기로 드시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잠 못 들고 있었는데 마루에서 부스럭하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 이 고기가 있지 뭐니? 내가 말은 안 했어도 소고기가 참 먹고 싶었는데 말이다. 그렇게나 먹고 싶던 소고기가 눈앞에 있으니 나도 모르게 그만 이렇게 날 것으로 먹게 되었구나. 노모는 그토록 간절하게 먹고 싶어 하던 소고기를 먹고 몹시 기뻐했다. 좋은 고기를 먹었더니 내가 눈이 밝아지고 귀가 잘 들리는 것만 같구나. 그러셔요? 잘 되었네요. 제가 돈 모아서 다음에도 또 사드릴게요. 어머니가 잠자리에 들고 나서 남자는 자신도 방에 갔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기 어려웠지만 어쨌든 저 고기는 자신이 산 고기가 분명했고 어머니를 드리기 위해 샀던 고기를 어머니가 드셨으니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 도깨비 귀신은 무엇이었을까? 남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생각하며 잠을 청했다. 오랜만에 술을 마신 데다 뜸박질까지 했던 터라 금세 골아떨어지고 말았다. 남자는 다음날 아침 일어나 마루에 나가보았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마루에는 쌀가마니, 소고기, 돼지고기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던 것이다. 12명이나 되는 아이들은 신이 나서 폴짝폴짝 뛰며 얼른 맛있는 밥을 차려 먹자고 했다. 하지만 남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누가 집을 잘못 알고 가져다 둔 것일 텐데 우리가 가질 수는 없지. 기다려 보거라. 남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혹시 쌀이나 고기를 다른 집에 잘못 가져다 두지 않았냐며 물었다. 하지만 마을을 다 돌아도 그런 집은 없다는 것이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남자는 갸웃했지만 어쨌든 주인 없는 곡식들이니 먹어도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노모와 아이들과 함께 푸짐하게 밥을 차려 먹었다. 그리고 그날 밤 노모의 꿈속에 남자의 소고기를 가져갔던 도깨비가 나타났다. 안녕하신가? 나는 도깨비 귀신일세. 다름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아들을 이전에 저기 고개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말이야. 아들이 참 효자더구만. 우리 아들을 만나셨다고요? 그래. 어머니한테 소고기 대접하겠다고 고기 한 근을 들고 걸어가는데 술이 취해 걸음이 어찌나 느리던지 내가 답답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전달해 주려고 한 건데 아들이 오해를 한 모양이야. 나 때문에 놀랐을 것이 미안해서 내가 조금만 더 너그럽게 베풀어 보려고 하는 것일세. 때때로 넉넉하게 재물을 좀 가져다 주려고 하니 당신만 알고 절대 입 밖에는 내지 마시오. 그러면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내가 재물이 떨어지지 않게 가져다 줄 테니. 도깨비의 귀뜸을 들은 노모는 약속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루의 쌀과 고기가 배달될 때마다 시치미를 뚝 뗄 뿐이었다. 아들은 늘 이 재물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갸웃하고 주인을 찾아 사방팔방 돌아다녔지만 역시나 주인이 없었다. 덕분에 가족들은 한동안 맛있는 밥과 고기 반찬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남자는 남는 재물들을 알뜰하게 저축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절대로 술은 입에 대지 않았다. 이 재물들을 도깨비가 가져다 준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남자 생각에는 자신이 술에 취한 탓에 소중한 소고기를 잃을 뻔했다는 것이 크게 뇌리에 박힌 것이다. 그리하여 이후로 남자는 노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공된 공짜 재산들을 차곡히 모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성실하게 살며 12명의 자녀들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나그네와 거위. 옛날 어느 여관에 누추한 차림새의 나그네가 찾아들었습니다. 계십니까? 나그네가 주인을 찾았습니다. 주인은 방문을 열어보고 대뜸 손을 내줬어요. 방이 모두 차서 드릴 곳이 없습니다. 그런 손님을 재워줘봤자 방값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 방이 없으면 헛간에서라도 밤이슬을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나그네는 사정을 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헛간에 재운단 말이요? 방이 따로 있습니까? 사람이 자면 그게 곧 방이지요. 여관주인은 나그네가 옷차림은 꾀제제에도 말하는 품으로 보아 그다지 나쁜 사람이 아닌 듯하여 허락했습니다. 헛간이라도 좋다면 저기에서 주무시오. 여관주인은 마당가에 있는 헛간을 가리켰습니다. 고맙소이다. 나그네는 헛간으로 가서 괴나리 보침을 내려놓고 지푹대기를 깔아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얼마 안 있자 여관주인은 없다던 방을 늦게 찾아온 손님들에게 내주었습니다. 참으로 고약한 주인이로구나. 나그네는 부하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마침 보름달이 떠올라 주위가 대낮같이 밝았습니다. 나그네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서 헛간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집에서 기르는 거위 한 마리가 달빛을 받으며 나그네가 있는 쪽으로 뒤뚱뒤뚱 걸어왔습니다. 심심하던 나그네는 거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위는 땅바닥을 기웃거리며 무엇을 주워 먹으려고 했지요. 배가 고픈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리 지독한 주인이라 하더라도 집에서 기르는 짐승인데 배는 채워져야 할 것이 아닌가. 나그네는 한밤중에 먹이를 찾아 마당을 맴도는 거위가 불쌍했어요. 그때 여관집 딸인 듯한 아이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나그네가 앉아있는 바로 앞에서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더니 여관 주인이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얘야, 왜 자지 않고 나와서 마당을 기웃거리니? 여관 주인이 딸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난 몰라 진주구슬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딸아이는 우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관 주인은 눈이 휘숭그려졌어요. 뭐, 진주구슬이 없어져? 정말 그 보석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마당에 가지고 나왔다가 잃어버렸어요. 딸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관 주인은 헛간에 앉아있는 나그네를 쏘아보더니 대뜸 다그쳤어요. 당신이 주워가졌지? 나그네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남의 물건을 주워가집니까? 나그네가 말하자 여관 주인은 사태질을 했습니다. 그럼 왜 자지 않고 거기에 그렇게 앉아있는 거요? 헛간에서는 생전 처음 자는 것이라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앉아있었을 뿐이요. 거짓말 마시오. 진주 구슬을 주워 가지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요. 천만에요. 어서 내놓지 못하겠소. 같지도 않은 걸 어떻게 내놓으란 말이오. 좋소. 날이 밝으면 관가로 갑시다. 여관 주인은 나그네를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조금도 반항하지 않고 여관 주인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주인장. 나그네는 여관 주인에게 점잖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둑 누명을 쓰고 있지만 그것을 벗겨줄 것은 짐승밖에 없소이다. 뭐요? 내 행동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지켜본 것은 저 거위뿐이오. 당신이 구슬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저 거위가 어떻게 안단 말이오. 그렇소. 내가 헛간을 들 때부터 저 거위가 마당에서 맴돌았으니까요. 그러니 나더러 거위에게 물어보란 말이오. 아닙니다. 저 거위를 내 곁에 메워두시오. 왜요? 내가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저 거위가 내일 아침에 밝혀줄 것이오. 뭐요? 말 못하는 저 짐승이 내일 아침에는 말을 한다 그 말이오. 아무튼 저 거위를 내 곁에 메워두시오. 별 이상한 도둑을 다 보는군. 그럽시다. 저 거위가 내일 아침에 말하는 것 좀 들어봅시다. 여관 주인은 거위의 다리를 묶어 나그네의 말대로 나그네 곁에 메워두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 여관 주인이 나그네를 관가로 끌고 가려고 밖으로 나왔어요. 자, 모든 것은 관가에 가면 밝혀질 것이오. 갑시다. 여관 주인이 큰 소리로 말하며 나그네를 일으키려고 하자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관가로 가기 전에 저 거위가 눈동을 헤쳐보시오. 뭐요? 어서 저 똥을 헤쳐보시오. 여관 주인은 막대기로 거위가 눈동을 헤쳐보았어요. 거위가 구슬을 놨네. 마침 그때 딸아이가 뛰쳐나와 기뻐서 소리쳤어요. 이건 거위가 난 구슬이 아니야. 내가 잃어버린 진주 구슬이야. 그대야 여관 주인은 나그네를 도둑으로 착각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손님, 이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뭐. 여관 주인은 밧줄을 풀고 나그네를 방 안으로 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사양했어요. 성인은 고맙지만 갈 길이 바빠서요. 손님,
저 거위가 구슬을 주워 먹은 것을 알면서 왜 어젯밤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관 주인이 이상해하며 물었습니다. 나그네는 괴날이 부찜해지며 말했어요. 내가 만일 어제 저녁에 저 거위가 구슬을 주워 먹었다고 말했더라면 당신은 거위의 배를 갈랐을 것 아니오? 고맙습니다. 여관 주인은 감탄을 했습니다. 손님은 예사뿐이 아닌 듯 하온데 성함이라도 좀 가르쳐 주시고 아침 식사나 하고 가십시오. 갈 길이 바빠? 나는 그저 지나가는 길손이회다. 나그네는 여관에 나섰습니다. 이 나그네가 바로 조선 세종 때의 어진 학자 윤회입니다. 에밀레 종, 딸을 바친 누이 에밀리 종은 신라 36대 해공왕 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봉덕사에 두었다 하여 봉덕사 종이라고 하였지요. 또 성덕왕의 업적을 오래도록 잊지 않기 위하여 만들어진 종이라고 해서 성덕대왕 신종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경주 박물관에 있으며 국보 제29호이지요. 에밀리 종은 신라 34대 효성왕 때 만들기 시작하여 35대 경덕왕을 거쳐 36대 해공왕 때 완성된 종입니다. 브랜드의 임금을 거치고 30년이란 세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만들어진 이 종의 본디 이름은 에밀리 종입니다. 에밀리 종은 그 종 이름을 얻기까지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해공왕은 나라 안에서 제일 가는 기술자들을 불러다가 종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를 하였지요. 마지막으로 일전이라는 기술자를 데려다가 종을 만들었지만 그 또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종소리가 턱없이 어둡고 답답했기 때문이지요. 허허허 49만 근짜리 황용사 정도 거뜬히 만들었는데 그 3분의 1도 못 되는 종이 실패로 돌아가다니. 종 만드는 기술자 일전은 기가 막혔습니다. 일전이 종 만드는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해봐도 도무지 그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일전의 집에는 몇 달 전부터 누이 동생이 그녀의 어린 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살고 있었지요. 몇 해 전에 시집 갔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의지할 곳이 없어 오빠네를 찾아온 것입니다. 누이 동생은 일터에서 어깨가 축 처져 돌아오는 오빠를 보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 요즘 종이 잘 안 만들어집니까? 근심이 많아 보여요. 하고 위로 겸물었습니다. 오빠는 입을 다문 채 괴로운 표정을 지었지요. 누이 동생이 다시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너무 걱정 말아요. 나라 안에서 제일 가는 기술자인데 그것쯤이야 앞으로는 잘 되겠지요. 그래야 되겠지만 내가 수많은 종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기는 처음이구나. 도무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아마 내 기술이 무뎌진 것 같아. 일전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오라버니 정성이 그리도 지극한데 하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황용사 종도 만들었는데 그보다 작은 종이 안 되다니요. 누이 동생도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 무엇인지 잘못된 게 있을 거라고 나도 생각한다. 어쩌면 내 정성이 부족한 탓이겠지만 오라버니 그렇다고 주무시지도 않고 밥을 잡수시지 않는다면 일을 더 망치게 되잖아요. 일전은 동생의 걱정은 들은 채도 않고 말했습니다.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하여 만들어 놓으면 한쪽에 금이 가거나 종소리가 어둡고 탁하니 이 일을 어찌해야 좋을지 미칠 지경이구나. 원래 종은 만들어 놓으면 모양이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하며 소리도 맑고 멀리 퍼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전은 그 뒤에도 종을 만들었으나 실패를 거듭하였습니다. 일전은 마음이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나라에서는 종을 빨리 만들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죽고 싶을 뿐이었지요. 그런 가운데 시간은 자꾸만 흘러갔습니다. 누이 동생은 오빠의 일을 보다 못해 이상한 생각까지 하게 되었지요. 혹시 저 때문에 종 만드는 일이 잘 안 되는 게 아닐까요? 왠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너하고 종이 안 만들어진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이냐?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다니 모두가 내 기술 탓이야. 일전은 잘라 말했습니다. 여름 내내 몸과 마음을 종 만드는데 힘을 쏟았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일전은 아침 일찍 봉덕사 일터로 나가고 누이 동생만 집에 남아 마루 끝에 앉아서 어린 딸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지요. 마침 그때 문관에 시주를 하러 온 스님 한 분이 연부를 외며 목탁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를 얼른 내려놓고 누이 동생을 쌀을 한 대 쥐어 떠가지고 스님에게 시주를 하였지요.
스님은 쌀을 받아 자루 속에 넣은 뒤 누이 동생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고 나서 합장을 한 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무 간센 보살 아주머니 얼굴빛이 안 좋습니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가요? 누이 동생은 그 스님이 애사 스님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는 걱정거리를 털어놓았습니다. 누이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난 스님은 소승도 이미 알고 있는 일인데 이 댁이 그 일과 직접 관계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하고는 난처한 듯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스님 만약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두 손 모아 빕니다. 스님은 한동안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스님? 누이 동생이 애원하듯 묻자 스님은 괴로운 표정으로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 있으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이 동생은 방법이 있다는 말에 반가워하며 물었지요. 그게 어떤 방법입니까? 오라버니가 못하면 제가 있는 힘껏 해보겠습니다. 누이 동생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자 스님은 봉덕사의 종은 여자아이를 바쳐야 만들었지요. 나무 관생보살하고는 총총이 사라졌습니다. 누이 동생은 스님의 말에 아찔하니 현기증이 났습니다. 봉덕사의 종은 여자아이를 바치지 않으면 아무리 오라버니라도 못 만드는 것이다. 자기의 어린 딸을 내주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는가 이해를 얻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는 누이 동생의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부처님의 뜻이라면 내 딸을 바치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오라버니가 종을 완성할 수만 있다면 누이 동생은 종을 만드는데 딸 아이를 바치기로 했습니다. 땅거미가 지자일자는 봉덕사의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누이 동생은 오빠에게 기쁜 목소리로 말했지요. 오라버니 이제 종 만드는 일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졌어요. 낮에 스님이 다녀가시면서 말했어요. 봉덕사 종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요. 일자는 깜짝 놀라 물었지요. 그래 어떤 방법이라 하더냐. 누이 동생은 한참 망설이다가 그 종을 만들려면 여자아이를 바쳐야 한대요. 글쎄 누이 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계속하였습니다. 오라버니 세상에 자기 자식이 귀엽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자기 딸을 바쳐서 나라가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 길을 택해야겠지요. 제 딸아이가 부처님 곁에 간다는 생각을 하면 차라리 기쁘기조차 합니다. 일자는 누이 동생의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지요. 내 마음은 갸륵하다만 어떻게 하나뿐인 자식을 끓는 샘물 속에 안 되지. 종을 안 만들어도 좋으니 그만두자. 그런 말은 다시는 하지 마라. 그렇게 할 작정으로 굳어진 누이 동생의 마음은 이제 산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누이 동생은 오빠를 설득하였지요. 모든 일이 결정된 날밤 누이 동생은 딸 아이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누이 동생 모녀를 생각하며 오빠 일자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윽고 날이 밝았지요. 누이 동생은 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업혀서 봉덕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빌었습니다. 부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제 딸을 바쳤으니 부디 오라버니가 훌륭한 종을 만들게 하소서. 잘하고 기도하는 동안에도 눈물은 비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봉덕사의 종 만드는 일은 매우 순조롭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일자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날들을 끌었기 때문에 며칠씩 일을 하느라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어린 조카 딸까지 바치며 만드는 종이기에 그는 어느 때보다 더 정성을 기울였지요. 부처님께 비나이다. 조카 딸의 몸을 거두어 곁에 두시고 이 미련한 인간의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일자는 빌고 또 빌었습니다. 마침내 종은 그의 겨울에 완성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이윽고 봉덕사의 종소리가 멀리 멀리 퍼져서 듣는 이의 가슴을 애달프게 하였습니다. 일전의 누이 동생은 죽은 딸을 생각하며 종소리가 들려오기만을 기다렸지요. 한방눈이 좌우록이 내리는 사이로 맑고 은은한 종소리가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엄마를 애타게 부르는 어린 딸의 목소리였답니다.